일타 강사한테 듣는 경제 일타 해법. 오늘은요, 하반기 집값에 대해 아주 속 시원히 말해줄 분 모셨습니다. 이광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MTN 경제와 놀자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일하는 것보다 노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프로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오늘 노는 것처럼 한번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한테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신나게 놀다가 가겠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1부는 저희 사실 무주택자분들이 좀 집중해서 들으실 만한 이야기로 구성을 했거든요. 바로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다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제 하반기 집값 오를까요?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저희가 분기 전망을 하기는 좀 힘들지만 어쨌든 방향성은 있는 거니까 저희는 하반기에 집값이 다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단계를 좀 세분화하면 일단 거래량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다시.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든 다음에 그 다음에 가격 하락세가 올해 좀 끝 무렵에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보면 거래량이 조금 증가하고 집값도 다시 꿈틀거리는 그런 지표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 원인은 좀 뭘까요? 그렇죠. 일단 저희가 현황 파악을 정확히 해야 되니까 현황을 보면 2023년 상반기에는 가격이 회복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량이 증가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만 보면 뭐 1,000건이 안 되던 거래량이 3,000건 후반대까지 증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상반기에는 증가했지만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왜 시장이 변동했지? 원인을 알아야 전망이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가격이 회복하고 왜 거래량이 증가했느냐 그 원인을 질문하신 것처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단순한 원인이에요. 제가 볼 때는 뭐냐면 가격이 떨어져서 가격이 회복하고 거래량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산 시장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재화라는 건 그 재화의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전국에 올해 상반기에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증가폭이 컸던 지역은 서울과 경기입니다. 그런데 서울과 경기가 가격 회복세가 빠르고 아파트가 왜 많이 증가했냐면 두 지역이 최근에 가장 많이 빠졌거든요.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과 경기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가장 많이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 거죠. 반대로 거래가 잘 안 된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가격 하락폭이 제한적이었어요. 오히려. 그런데 저기가 그 원인 파악을 해보면 그런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다시 회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사겠죠. 그렇죠. 가격이 떨어져서 샀는데 가격이 다시 오르면 수요가 줄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하반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줄면 제일 처음 나타나는 현상은 다시 거래량이 감소해요. 그래서 7월에 저희가 이제 7월 지표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7월에 서울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을 보면 8월보다 감소한 지역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서울도 구별로요. 그 지역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빨랐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래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체 시장에 도입하면 일단 거래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고, 근데 거래량이 거래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그러면 이제는 사는 사람 없고 파는 사람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또 떨어지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겁니다. 살기 좋아서 올랐어요 하는 순간 저희가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이제 대부분 뭐 분석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봐봐 서울이 살기 좋으니까 가격이 올랐지 라고. 그러면 서울은 집값이 안 빠지겠네요. 계속 살기 좋으니까. 그래도 일부 이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강남 이런 쪽은 그렇게 많이는 안. 송파구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송파 많이 빠졌어요. 송파는 왜 강남 아니에요? 살기 좋은 거하고 가격의 변화는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기 좋은 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네. 그런데 가격은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기 좋은 게 가격의 변동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게 있다는 거죠. 뭔가. 그걸 찾아야 저희가 뭐 저 같은 전문가도 필요하고 그런 거지. 그냥 살기 좋은데 알려주면 뭐
필요합니까? 다 아시는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살기 좋은데. 그래서 저희가 여쭤볼 거 이미 많이 준비해서 네, 대표님한테 또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올해 말부터 이제 상반기 이제 전세 만기가 돌아오면 집값 폭락이 또 다시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뭐 자세히 조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폭락이라는 규정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폭락이라는 게 좀 자극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전 어떤 표현을 하냐면 최근에 작년 한 3분기 때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강남구도 할 것 없이 아파트 가격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전 그게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일부 아파트는 고가 대비해서 30~40%가 빠진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엄청나게 빠졌다고 폭락이라고 얘기하죠. 전 폭락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가격이 많이 빠지는 거는 사실은 자산 시장에서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채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채가 가격 빠진 게 많이 빠진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폭락이 아니에요. 그냥 한 채 뭐 급해서 판 거예요. 가격의 하락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떨어지는 게 많아져야 돼요. 평균 가격대가 아예 내려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락한 개수가 많아져야 된다고요. 근데 개수 차원에서는 한국의 집값은 안 빠진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하락은 뭐냐면 그렇게 빠진 아파트의 양이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로 한국의 부동산을 볼 때 가격이 빠진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빠진 양이 많아진다라는 차원에서 제 전망을 좀 다르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가격 전망은 어떠세요? 하락할 거예요? 빠질 거예요? 폭락할 거예요? 폭등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실제 시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한 채 빠지면 저희가 그 집 살 수 있습니까? 한 채 빠지는 건요. 내가 집을 갖고 있어도요.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그렇죠? 불안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양이 많아져야 내 집 마련도 쉽게 할 수 있고 반대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적인 차원에서 제가 전망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하락한 물건의 양이 거래된 물건의 양이 점점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양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각을 달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격을 막 30~40% 빠지는 건 사실 의미가 없단 말이야. 왜 그런 왜 빠지는 그 아파트가 많아질까? 저는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찾아요. 첫 번째는 구조적으로 한국의 집을 지금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돈이 없어요. 자기 자산으로 사놨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전세를 끼고 살거나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서 사놨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의 변동이라든지 금리가 올라가거나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자금 압박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 수 있는 거죠. 이 어쩔 수 없이라는 것도 또 다른 차원인데 막 은행에서 돈 갚아! 막 이런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주니까 파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돈이 없으니까 장기로 버틸 수 없으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래서 이유가 돈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매물이 증가할 거다. 그게 바로 집값이 떨어지는 양이 많아지는 첫 번째 근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다시 오르면 수요가 감소하잖아요. 근데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다시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지금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는 수요는 실수요예요. 최근에도 집값 사는 분들의 비중을 보면 실수요 비중이 월등히 높아요. 갭 투자를 지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실수요는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면 다음 텀에 실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겠죠. 줄어들어요. 그래서 같이 가격이 떨어져도 여기에서는 100명의 실수요자가 있었다면 같이 가격을 떨어져도 여기에서는 이제 80명밖에 안 남았어요. 20명은 샀으니까. 그래서 수요가 점점 줄고 있는 거예요. 매물은 증가할 거고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세 번째도 사실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올해 상반기 시장을 변화시키는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가격이 하락도 있지만 가격이 하락하면서 정부에서 특례보금자리로 정책을 지원해줘서 빨리 이 가격 빠진 걸 사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러니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효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정책 효과가 점점 더 없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계속 그렇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도 없는 거시경제 환경이 이어지고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독특한 특성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실거주자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투자화되어 있는 시장이거든요. 투자화되어 있는 시장에서 사람들의 변화를 일으키려면 그 전보다 더 센 게 나와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특례보금자료는 1분기에 거의 17조 원이 신청을 해요. 사람들이. 아니 1월 달에. 그러니까 특례보금자료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막 창구에 몰려들어서 17조 원을 신청해요. 충격적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 특례보금자료는 4%대의 이자를 금리를 제공하는데요. 그때 시중금리가 최대 7%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받는 게 유리하니까 창고로 몰려들어서 막 대출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그런 변동을 일으키려면 지금의 금리보다 훨씬 싼 거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전 불가능하다. 마찬가지 이런 거예요. 재건축 규제와 관련해서 시장이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 더 센 정책이 나와야 돼요. 그쵸. 그래야 움직여요. 사람들은. 그래야 반응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엔 힘들다. 정책이. 그러면은 그런 정책이 나올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정책이 많이 안 남아있고 그래서 세 가지 관점. 첫 번째는 매물이 증가할 거고 두 번째는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세 번째는 정책의 효과도 점점 줄어든다. 그러면 집값이 떨어진 물건들이 많아질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은 그럼 내 집 마련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제가 이렇게 집값 떨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사라고 그래요? 네네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시점에서 집을 무리하게 사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적절한 시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죠. 그렇다면 이제 무주택자들이 이제 집을 살 때 어떤 지표를 보면 좀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인데 그리고 더 좋은 건 가격이 떨어지는데 거래량은 증가할 때 이런 시기가 꼭 와요. 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는 가격이 오르면서 거래량이 증가했잖아요. 네네. 이런 거는 그렇게 아주 최적의 시점은 아닙니다. 가격이 이상하게 떨어지는데 거래량은 증가해요. 어떤 경우에 이런 시장이 올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제가 이 가격을 낮추면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면 파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바뀌죠. 그러면서 가격이 다시 올라요. 근데 이 투자 시장에서는 아주 독특한 현상은 뭐냐면 사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 가격은 안 오르는 상황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인데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빨리 팔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아무리 거래량이 증가해도 가격이 안 올라요. 이 가격이라도 일단은 네, 팔아야. 그래서 거래량은 막 스물스물 증가하는데 가격은 안 오르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 시기가 사실은 내 집 마련이 가장 좋은 시점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드리면 야 그걸 어떻게 아냐? 어렵기 때문에 해보는 거죠. 아니 그래 쉬우면 다 부자 되죠. 근데 이게 충분히 누군가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앵커님 복권 사세요? 저는 아니요. 왜 안 사세요? 당첨 안 되니까. 네. 근데 이상하게 누군가 당첨돼요. 네, 근데 그게 이상하게 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사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복권을 사자는 건 아니고 네네. 복권은 워낙 확률이 낮으니까.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그걸 보시고 그렇게 내 집 마련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남들도 다 못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고민하시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한 놀자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거래량도 여러분들이 다 공개된 자료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아파트들의 리스트를 찾고 거기서 거래량을 이렇게 추세적으로 파악하고 아니 막 가방 사고 신발 사는 데는 그렇게 사이트 돌아다니면서 비교하시면서 왜 집을 사는 데는 그렇게 노력을 안 하시는 겁니까? 더 노력을 100배, 가격이 100배, 1000배 비싸잖아요.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증가하는 지역이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닐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두 채 정도 있거나 내가 갭 투자로 들어갔거나 할 때 하나를 포기한다면 내가 살고 싶은 집은 놔두고 다른 집을 팔 가능성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돈이 부족해서 내놓는 매물이라면 일반적으로 조금 덜 들어가고 싶은 곳에 매물 더 넣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똘똘한 채 얘기 나오죠. 또 안 좋고 이러면 또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패턴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투자나 이렇게 시장을 볼 때는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을 한번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고 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뭐 한 5억짜리 집을 갖고 있어요. 상황이 어려워져 5억 먼저 팔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어느 게 더 충격이 클까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어디가 더 많이 떨어질까요? 절대 금액으로요. 같이 10%가 떨어져도 여기가 훨씬 더 타격이 크단 말이에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강남 이런 지역도 또 하락폭이 커다. 그러니까 못 버틸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지역의 독특한 또 특성이 뭐냐면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사람들이. 좋은 지역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아서 돈 없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비율도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시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2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시죠. 아파트 값이 이제 2024년 지나야 반등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대표님이 보니까 앞서 한 라디오에서 2024년이 이제 지나야 집값이 반등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언제쯤 이제 반등을 좀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그게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안 오를 시점을 이제 찾는 건데 그 시점을 사실 찾기는 힘들어요. 당장 올 수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점을 특정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죠. 사기꾼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막 2025년 반등하는데 2027년 가는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그런데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해야 되니까 어떤 근거를 갖고 저희가 시점을 예측하면 돈 없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매물이 다 나오고 그다음에 최소한 안 파는 시점은 저는 한 2025년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시점부터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가 집을 굳이 팔 이유가 없는 거죠. 쫓기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시점을 보고 있고 그래서 한 2025년 뭐 중후반대를 일단 보고 있는데 말씀드리지만 틀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유연하게 시장을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그래도 2025년 한 그 정도 선을 보셨으니까 그럼 이왕이면 살 사람들은 그 전 요 기간에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시기까지 여러분들이 가격이 많이 빠진 아파트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제가 말씀드렸죠. 가격을 많이 빠진 게 안전한 거라고. 그 기간 동안 어떤 가격 아파트가 많이 빠지느냐. 그러니까 내가 살 집을 리스트를 한 10개를 가지고 그중에서 가격 많이 빠진 걸 찾는 거예요. 현재 시장의 좀 분위기도 궁금해요. 한때는 좀 매수자가 우위인 분위기도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분위기도 전 매수자가 우위라고 봐요. 왜냐하면 팔기 어려운 시장이에요. 여기서 팔기 어렵다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기 힘들다. 가격을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낮춰야 거래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그 상황으로 더 심화되겠죠. 그래서 매수자 우위 시장이 변했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이 근거로 하는 게 이제 CSI라고 해서 주택에 대한 심리를 측정하는 지표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게 100이 넘어가면서 집값 상승이 높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렇게 약간 일종의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바뀐 거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심리 지수는 그러니까 100이 넘으면 이제는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이게 흥미로운 지표인데 그러니까 1년 후에 집값이 오를 거냐 말 거냐를 이제 설문조사하는 건데 가격이 오르면 이 지표가 같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이 지표도 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심리라는 건 지금 시장 상황의 동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CSI라든지 심리지수는 무조건 틀렸어요. 1년 후 집값하고 반대로 나타나요. 쉽게 말해서 2021년도에 2022년도 가격을 전망할 때는 엄청 올랐단 말이에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떨어졌잖아요. 최근에 이 심리지수가 엄청 오르고 있잖아요. 이것도 틀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과 심리가 같이 움직여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지표의 또 단점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아까도 좀 비슷하게 여쭤봤어요. 이제 지역별로 아무래도 가격의 차이가 조금 있고 수도권이랑 비수도권별 집값 전망이 좀 궁금한데 설명을 좀 해주시자면요. 우선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투자 비율이에요. 쉽게 말해서 서울의 아파트는 자가 점유율, 내 집에 사는 비율이 43.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7% 정도는 투자로 사놨는데 그 집에 거주하지 않아요. 반대로 비수도권은 평균적으로 60% 이상의 자가 점유율을 보여요. 그러니까 내 집에 사는 비율이 6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건 결국에 매물의 양과 수요자들인데 훨씬 서울과 수도권의 변동성이 크겠죠. 팔려는 사람도 많고 예를 들어서 그래 살려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집값을 전망할 때 저는 변동성 차원에서는 수도권의 변동성이 클 거다. 많이 빠지고 많이 오를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변동성, 불확실성을 원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는 뭐 지방을 보셔야 되는 거고 나는 이 리스크가 좋아. 나는 이 변동성, 나는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야. 이러면은 사실은 수도권을 관심 있게 보는데 집값이 그래서 전망이라는 게 저는 진폭을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많이 빠지고 덜 빠진다는 얘기는 의미 없고 진폭이 수도권이 훨씬 클 거다. 지방은 좀 적고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제안하고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사고 싶고 투자하고 싶고 내 집 마련하고 싶은 지역에 10개 정도 가시고 그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실전이에요. 실전. 그러니까 저희가 시험 보고 공부하려면 브로드하게 알아야죠. 그러면 막 울산도 공부하고 제주도도 공부하고 거기서 문제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거기 살 가능성이 제로인데 왜 울산 시장을 물어보냐는 거예요. 왜 나는 분당에 살 가능성이 제로인데 왜 분당 아파트를 자꾸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범위를 좁혀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는 그럼 다 얘기 드려야 되잖아요. 다 다르니까. 그건 불가능하다. 현재 이제 1주택자 중에서 팔고 싶거나 갈아타고 싶은 분들은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을까요? 팔고 싶으면 파셔야 된다. 가격이 오를 때. 네, 그리고 무리하게 집을 사놨으면 내가 거주하지 못하는 집은 사실은 이렇게 시장이 조금 계속 빠지는 자산 시장은 없거든요. 이렇게 빠지다가도 회복하고 근데 회복할 때 사실은 빨리 유동화를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고 갈아타기 할 때가 좀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빠질 때 갈아타기 할 거냐 오를 때 갈아타기 할 거냐 그 증가율이나 변동폭이 아니라 절대 금액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이제 갈아타는 건 대부분 이제 뭐 전 이런 명칭 좋아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용어니까 상급지.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절대 가격이 낮은 아파트를 팔고 비싼 아파트에 이주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가격이 빠지는 국면이 유리하죠. 근데 반대로 나 이제 나이도 좀 들었고 은퇴 자금도 필요해서 비싼 집을 팔고 싼 집으로 절대 가격이 낮은 집으로 이동해야 돼. 이때는 가격이 오를 때가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상급지로 이동할 때는 가격이 내릴 때를 봐서 여러분들이 갈아타기 하시고 되게 단순한 산수 문제잖아요. 그리고 내가 자금이 필요하고 나 이렇게 빨리 비싸게 팔아서 좀 줄여서 내가 그 돈 갖고 이제 노후 생활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오를 때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 또 처해인마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직전 이제 상승장에 물린 분들 이분들은 조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안타까운 건데 물린 분들은 첫 번째는 거주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가격이 빠지면 무리하게 사놨으면 버티지 못해요. 그래서 막 싼 가격에 판단 말이죠. 근데 부동산은 그 시기만 또 거지면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회복한다는 게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제가 폭락농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회복하니까 그 기간을 잘 버텨내는 건데 심리적으로 내가 빚을 많이 일으키고 거주하지 않으면 못 이겨내요. 왜 성파구의 아파트를 그렇게 막 5억, 7억, 8억 그렇게 싸게 팔겠습니까? 못 버티기 때문이거든요. 걱정되니까. 그러면 그 걱정을 차단해야 되잖아요. 거주하면 걱정이 좀 덜 들어요. 내가 직접 살고 있으면 어차피 사는 거니까. 그래서 거주하려고 노력하시라. 좀 무리가 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거주하셔서 이제는 신문 끊고 언론 많이 보시지 마시고
그다음에 집을 이제 꾸미시고 이자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외출 줄이고 집을 최대한 이용하는 거예요. 네, 정 붙이고. 그러니까 이용하면 비용이 세이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많이 집에 계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거주하지 불가능하다. 자금도 그렇고 막 저 먼데 원격지에 사놨다. 그러면 가격이 아까처럼 조금 이렇게 최근처럼 회복할 때 좀 파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 움직임도 조금 궁금한데 다주택자들은 지금 오히려 팔 시점일까요? 아니면 조금 매수를 해야 될 시점일까요? 뭐 다주택자분들은 이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최근에 독특한 현상은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니까 매물이 증가하고 있어요. 특이한 현상이죠. 집을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데 집값이 오른다고 전망하면 매물을 줄이겠죠. 매물도 걷어들이고 뭐 나중에 오를 건데 근데 이상하게 매물이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다주택자들이 가격이 올랐을 때 또 파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다주택자들은 좀 이렇게 팔면서 자산 규모를 축소하는 게 지금 선수들은 그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방향성을 잘 읽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현행 임대사업자 제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실수요자나 이제 서민들한테 유리하려면 현행 이 제도가 어떻게 좀 개선되면 좋을까요? 임대사업자들과 되게 복잡한 제도긴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서 임차인들의 뭐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리한 구조로 가기에는 어려워 보여요. 이게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없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정책을 통해서 임차인들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게 근원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임대사업자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차인들을 안정하게 위해서. 그러면 어떤 현상이 보냐면 임대사업자가 많이 늘어나서 집값이 올라요. 그럼 임차인들이 사실 더 힘들게 되는 거죠. 반대로 임대사업자들을 막 이렇게 규제해서 임대사업자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또 임차 물건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단기적으로는 임대차 시장의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임대사업자 제도를 통해서 임차인들한테 뭔가를 해준다는 것 자체를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무주택자들이 지금 좀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을까요? 현금을 뭐 늘릴까요? 아니면 전세를 좀 살까요? 월세가 좋을까요? 일단은 내가 거주해야 되니까 전세나 집을 사지 않는다면 전세나 월세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겠죠. 네네. 그것도 같이 비교해 보는 거죠. 뭐 이렇게 관점에서 전세가 싼지 월세가 싼지 충분히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세를 살 때 목돈을 만약에 은행에 넣었을 때 얼마나 이자를 받지? 이것도 고민해 보시고 그걸 또 월세라 비교하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결정하신 다음에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이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때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전세를 빼서 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전세 끼고 일시적으로 사놓을 수 있는 거고 뭐 대출 받아서 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내가 현금을 꼭 마련해서 기회를 봐야 하지보다도 전세와 월세를 비교하셔서 어느 게 비용이 더 많은지만 일단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시장을 계속 판단하시고 흐름을 읽으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무주택자들이 이제 첫 내 집을 마련할 때 여기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역이 혹시 있으실까요? 지금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는 가격이 안 빠지는 곳은 피해야 돼요. 부동산은 가격이 빠진 게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집을 처음으로 구입하고 내 집 마련할 때는 시장이 어려울 때 안 빠진 게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막 언론에서 나오는 게 시장이 빠져도 여기는 올랐습니다. 이런 데는 최고가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런 데는 눈길이 가요. 그래 이게 안전한 거지. 부동산은요 가격이 빠져야 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재화하고 다르게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투자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재화가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투자도 하는데 쓸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명품 가방이요. 그쵸. 다시 팔면. 네, 쓰면서도 뭐 근데 그거는 좀 구별이 필요해요. 쓰지 않아요. 장롱에 넣어놓지. 보관. 네, 기스나면 가격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그래서 해당 안 돼요. 해당 안 되는 거. 그래서 제가 볼 때 개인이 가게에서 쓰면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은 부동산이 유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사용 가치에 근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반대로 주식은요. 시장이 어려울 때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안전한 게 아니에요. 네. 가격이 안 빠진 게 안전한 거예요. 네. 왜? 사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주식은 빠지면 계속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해서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이거예요. 가격이 빠진 걸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주식을. 오히려. 그래서 야 이거 싸졌네 하면서 사요. 이때 들어가요. 근데 계속 빠져. 하락장에 들어가. 그 또 물타. 언제까지 배? 또 물타. 주식은 뭐다? 안 빠진 게 안전한 거다. 네. 안 빠진 게 계속 올라요. 부동산은 반대로 빠진 게 안전한 거다. 안 빠진 거 사고 오히려 오른 거 사면 큰 낭패를 본다. 꿀팁이지 않습니까? 네, 꿀팁입니다. 네, 미처 이 부분 보통은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안 빠지는 곳에 투자를 하고 싶어지잖아요. 왜냐면 이왕 내가 투자할 때 떨어지기 싫으니까. 생각을 바꿔요. 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진짜. 이게 이런 뭐 기술이나 시장을 판단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이 생각을 바꾸는 게 1차적으로 가장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뭐 이렇게 저희 경제아놀자 보면서 그래 맞네 맞을 수도 있겠네 생각하면서도 등 돌면은 아 그래 안 빠진 게 안전한 거지. 야 주식 그렇게 빠진 게 안전한 거지. 그렇게 싼 거 봤냐? 이렇게 해요. 계속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향후 1년 집값을 이제 가르는 최대 변수를 뭐로 보고 계실까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최근도 그렇지만 일단 정책인데 더 센 정책이 나올 수 있느냐.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이게 이제 중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물의 양이 중요한데 전세 가격이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전세 가격이 향후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매물의 강도를 또 다르게 할 수 있겠죠. 3부 가볼게요. LH 요즘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이 얘기 짚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LH 순살 아파트 논란 대표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좀 이게 한국의 건설 산업의 구조적 이유 때문이에요. 뭐 감리 문제라든지 그렇게 이렇게 미시적인 문제를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측면에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한국의 건설 산업은 철저하게 내수 산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중에서 외국 회사가 지어진 아파트 보셨어요? 못 봤죠. 그래서 한국의 건설사들끼리 그냥 아파트 짓는 거예요. 근데 외국은 달라요. 한국의 건설사들이 가서 베트남 같은 데서 아파트를 짓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능력이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많아지면 이런 부실화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한꺼번에 공사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그동안 공급의 증가가 너무 많이 공급되는 걸 한국의 건설사들이 그걸 충당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면 한국의 건설사들은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조인 회사인데 A라는 대형 건설사들이 직접 고용한 인원은 5천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외국은 매출이 10조면요. 그 직원들이 5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직접 고용한 사람들이 그 건물을 지어요. 외국은. 근데 우리는 그 직원들이 짓는 게 아니라 협력업체와 하청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물건이 많아지고 바빠지면 잘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한계들이 좀 있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장기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문제가 풀리는 거지. 그것도 문제죠. 감리도 잘못했고 이런데 그럼 국지적으로 가면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공급의 구조를 얼마큼 우리의 능력에 맞게 꾸준하게 할 수 있느냐. 반대로 시장이 안 좋을 때는요. 공급 엄청나게 줄여서 건설사들 다 망해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공급 사이드의 밸런스를 일정하게 유지하느냐가 핵심이고 그래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LH 아파트가 분양가가 좀 타 아파트에 비해 낮고 자재가 좀 덜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좀 논란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분양가에서 50% 60%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사실은 토지비입니다. LH 아파트의 분양가가 낮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토지비가 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쌀 수 있는 거지 철근을 좀 덜 넣어서 쌌다? 그러니까 그건 좀 다른 얘기고 그렇게 해서 원가를 뭐 절약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원인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근데 사건이 부동산 시장에 조금 미친 영향이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당연히 좀 충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주 직접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런 아파트들은 뭐 최근에도 언론에 나오지만 가격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기도 하고 네. 그걸 떠나서 언제 주차장이 무너질까 봐 이게 불안해요. 무량판 구조로 돼 네. 있다면 불안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서 좀 보면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잘해보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 이 건설업은 서비스업이에요. 그래서 잘해보자라는 건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 나 잘해볼게. 그러면 돈은 많이 줘. 이렇게 돼버릴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러면 공사비가 올라가고 그럼 분양가가 인상되는데 자, 분양가가 인상되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분양가가 인상되면 공급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분양이 인상되면은 미분양이 굉장히 사람들이 그거를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미분양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올라가고 건설 원가가 붙으면 재건축이 원활히 되겠습니까? 재건축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재건축이 굉장히 많이 지연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근원적으로 좀 해결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세에 대한 이야기 좀 심화 과정으로 더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어요. 네. 하반기 이제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역전세라는 표현은 잘 아시겠지만 전세 가격이 기존의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경우를 말하잖아요. 여기 핵심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2년 전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2년 전이 왜 중요하냐면 2년 전에 한국의 전세 가격이 가장 높았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전세 가격 얘기할 때 요즘 또 나오는 게 2024년 입주 물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일견 고개가 끄떡이는 분석입니다. 근데 입주 물량을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입주 물량은 그 해당 년의 입주 물량이 중요하지 않아요. 누적적으로 얼마나 입주가 됐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지금 수도권에 2017년부터 거의 18만 호 이상이 지속적으로 입주됐어요. 7, 8년간. 그렇기 때문에 누적 입주 물량이 많아요. 왜 누적 입주 물량이 중요하냐면 이 아파트 재화라는 건 쓰고 없어지는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요. 계속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한 7, 8년간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누적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르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역전세 분쟁이 좀 지속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4년으로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지난해 말부터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회복하려면 또 4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예전처럼 2년 만에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 역전세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는 좀 어렵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전세 제도가 좀 없어져야 한다 일각에서 이제 나오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세는 제도가 아니에요. 현상이에요.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만든 제도면 그러면 이제부터 없애 하면 없애줄 수 있겠죠. 근데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만들어낸 현상이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세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당위론적으로는 뭐 없애야 된다, 있어야 된다 말할 수 있지만 시장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전세는 없어질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송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송파나 이제 강남 이런 곳에서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런 징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매 시세가 상승하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 상승은 월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2년 전보다 지금 전세 가격이 얼마 되는가가 중요한데 지금 월별은 올라도 2년 전에는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이 격차가 줄지 않고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세 가격은 다르게 보셔야 돼요. 월별로 오르는 거 의미가 없다. 월별로 1%가 올랐는데 2년 전에 이 월별로 막 2%씩 올랐어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왜 전세가 한국에 왜 자연스럽게 시장에 도입된 것 같으세요? 왜 전세를 많이 살았을까요?
우리나라 전세 제도가 막 폭증한 게 뭐냐면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그때인데 그때 비중이 확 증가해요. 그 전에는 월세가 또 많았는데 그때는 은행 이자율이요 10% 15% 했어요. 은행에 넣어놓으면 월세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전세를 선호해요. 왜 그랬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근데 사회학적으로 판단해 보면 사실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잖아요. 그러면서 막 산업도 성장하고 막 자영업자도 많아지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는 이런 사회적 현상이 있었을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내 돈을 지키는 게 중요했습니다. 이자를 통해서 자산을 불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금을 지키는 거. 왜 원금을 지키는 게 중요했냐면 이렇게 서울에서 막 직장 생활하는데 갑자기 친구가 와서 돈 꿔달라고 그래요. 앵커님은 모를 수도 있는데 저희 아버님 때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직장 다니는데 친구가 와서 아니면 친척이 와서 나 사업하는데 돈 좀 꿔줘라. 그러면 그거 안 꿔줄 수가 있습니까? 보증서주.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엄청 커진 거예요. 근데 형님 제가 지금 전세금밖에 가진 게 없어요. 그럼 아무도 야 전세금 빌려줘 라는 사람 없었어요. 전세금이 내 돈을 지키기에 가장 안전했어요. 그래서 전세를 선호했고 전세라도 있어야 목돈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다 맞물리면서 네, 이런 사회 현상이 있으면서 전세 선호가 합리적으로 뭐 이자가 고려한 게 아니라 내 돈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전세 제도가 저는 한국에 굉장히 확산되는데 도움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서울 전세가율이 50%를 이제 밑도는데 그럼에도 이제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정책과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전세가율이 오르지 않으면 시장에 투자 수요가 안 들어와요. 투자 수요만이 집값을 올리면서 사요. 그래서 투자 수요가 들어와야 집값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안 오르는데 가격이 오르는 건 지속 가능성이 적다는 거죠. 아까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게 뭐 효과를 냈다 아니다 뭐 여러 의견들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대표님은 정부의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상반기에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회복한 데는 도움이 분명히 됐고 그리고 이유가 됐죠. 원인이 됐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싼 걸 대출해 준다니까 그 대출을 빨리 받아서 집을 사는 게 돈 버는 것처럼 인식된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장이 변화를 일으키는데 도움이 됐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런 정책이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계속 이렇게 싼 이자의 대출을 어디서 일으킵니까? 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가계 부채가 어쨌든 계속 증가하고 임계점에 다다르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임계점이 GDP의 가계부채가 몇 프로일지는 저희가 측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려스러운 건 절대 규모보다도 증가 속도거든요. 근데 2015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가계부채가 GDP에 차지하는 비율이 전 세계에서 중국과 한국이 가장 많이 증가했어요. 그만큼 속도가 빨랐다는 거죠. 최근에 매크로하게 거시경제에서 글로벌 경제나 거시경제에서 가장 큰 우려는 중국의 부동산 문제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그 근저에는 굉장히 빨랐던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도 그 선을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안전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 빚으로 계속 갚아 나갈 수는 있어요. 지금처럼. 빚에 문제가 생기면 뭐 특례보금자리 하고 또 50년 만기 대출 일으켜서 막을 수 있는데 일시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근데 이 자체 때문에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고 엄청나게 망가질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자체로는. 근데 다른 문제가 이제 들어가야겠죠. 대표님이 자가 점유율이 높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인터뷰를 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자면. 자가 점유율이 높으면 쉽게 말해서 내 집에서 사는 비율이 높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매물도 많이 안 나올 거고
막 집을 약탈적으로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나 이렇게 사는 사람도 적어질 거고 상대적으로 전월세를 사는 임차인 비중도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안정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근데 지금처럼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이 낮으니까 그냥 확 팔기도 하고 그리고 또 확 투자 목적으로 사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가에 사는 비율을 늘리는 정책도 필요하고 그런 정책,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고 떨어뜨리는 정책이 아니라 자가 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정책이 전 필요하다고 봐요. 해외는 자가 점유율과 자가 보유를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대부분 자가가 보유하고 있으면 그 집에 거주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가 보유율과 자가 점유율이 엄청 차이 나요. 자가 보유율은 68%인데 자가 점유율은 그렇게 막 낮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 집을 갖고 있는데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변에도 많지 않으세요? 네, 많은 맞아요. 근데 외국은 내 집에 살면 대부분 거주해요. 개인들이 막 버스 대절해서 아파트를 사러 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가점유율 높이면 좋겠다. 그런데 가능성이 크진 않죠. 그냥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마지막 이제 총평으로 질문 하나 한번 다시 드려볼게요. 아까 부동산 시장 재반등 시점 2025년 정도 예상하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시점으로 보고 이제 지금 뭐 무주택자들이나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계획이 구체적일수록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집값이 빠질 때 내 집 마련을 하신다. 그러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려면 어떤 게 중요하고 내가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나의 상황은 어떤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너무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빠지는 아파트의 양이 많아지면 그때 내 집 마련을 꼭 하셔서 그런 분들이 많아질수록 자가 보유율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표님 덕분에요. 오늘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정말 세밀하게 정말 꼼꼼히 짚어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